조화 하나 보내고 정리해. 성진그룹 창립 50주년 만찬장 500명의 재계 인사 앞에서 축사를 마친 오정환 회장은 전처의 10주기 추모 소식을 고개 한번 끄덕이고 넘겼습니다. 30년 전 버린 아내 이수연. 그 이름은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장 집무실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에서 일기장 3권과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 12통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일기장을 펼쳐본 순간 71세 재벌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제국을 쌓는 동안 버린 아내가 친정까지 속여가며 23억을 마련해 자신의 회사를 살렸다는 기록이 날짜와 금액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모두 읽은 회장은 의자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 볼룸에 500여 명의 재계 인사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의 열기가 볼룸 전체를 가득 메우는 가운데 오정환 회장이 축사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비서실장 한재영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정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전처 이수연 씨의 10주기 추모 미사가 다음 주 일요일에 은평구 성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정환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와인잔을 들어 입술만 살짝 적시고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조화 하나 보내고 정리해. 재영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정환의 집무실에도 한남동 자택 어디에도 수연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성진그룹 공식 연역에도 이수연이라는 이름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30년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하은이라는 아이도 정환은 기억의 바깥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은평구의 낡은 2층 건물이 어둑한 가로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수연 아동복지재단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이하은이 사무실 안쪽 다락 창고에서 먼지 쌓인 가죽 가방 하나를 끌어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일기장 3권,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 묶음 12통, 그리고 은행거래 내역서와 부동산 담보 서류가 담긴 봉투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이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수연의 손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이 기록은 하은이가 30이 지난 뒤에 읽어주길. 그 전에는 무거울 테니까. 하은의 손가락이 그 글씨 위에서 멈췄습니다. 올해 32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사흘 동안 하은은 3권의 일기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일기장은 1990년부터 95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정환 씨 회사가 또 부도 직전이다. 하은이를 낳은 지 겨우 3달.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확실한 사업 투자처가 있다고. 서초구 상가 2채, 용산구 집 1채. 아버지 명의 부동산 3채를 담보로 잡히고 23억을 받았다. 그 돈을 전부 정환 씨 회사에 넣었다. 아버지는 투자라고 믿으셨다. 거짓말을 했다. 날짜와 금액이 빼곡했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은 채 친정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편의 회사에 23억을 쏟아부은 여자의 기록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기장은 95년부터 2005년까지였습니다. 정환 씨가 최민서라는 사람과 재혼하기로 했다. 명문가 집안이라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나는 위자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 하은이 양육비도 청구하지 않았다. 친정 재산 23억 돌려달라는 것도 포기한다고 각서를 썼다. 그이가 더 큰 사람이 되려면 나는 짐이 되면 안 된다.
하은이한테는 아빠 빈자리를 내가 2배로 채우면 된다. 하은은 그 대목에서 한참을 읽지 못했습니다. 42살이던 자기 자신을 안고 빈손으로 나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일기장에는 친정과의 단절도 적혀 있었습니다. 담보대출금이 사업 투자가 아니라 사위 정환의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사실이 외할아버지 이강수에게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다. 내 재산으로 그놈 빚을 갚으면서 투자라고 거짓말을 해? 오빠도 아버지 편을 들었다. 나는 남편도 친정도 한꺼번에 잃었다. 3번째 일기장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였습니다. 수연은 전세방을 옮겨 다니며 과외와 식당 일로 하은을 키웠습니다. 2003년에 사비를 털어 아동복지재단을 만들었고 2013년에 위암 판정을 받고도 치료비 대신 재단 아이들의 장학금을 먼저 챙겼습니다. 마지막 일기는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하은아, 미안하다. 더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네가 만난 아이들이 엄마의 전부였고 그건 후회하지 않는다. 하은은 일기장을 덮고 재단의 오래된 직원 박순자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순자 여사가 낡은 소파에 앉아 하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암 3번째를 포기하셨어. 남은 치료비 1,200만 원을 재단 장학금 통장에 넣으시더라. 마지막까지 정환 씨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셨고 돌아가실 때 누가 계셨어요? 나하고 너. 둘뿐이었어. 하은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여의도 성진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전 약속 없이는 방문이 안 됩니다. 저는 오정환 회장님의 전처 이수연의 딸입니다. 회장님의 친딸이에요.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어 상부에 보고하는 사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던 법무팀장 서진우가 로비 쪽을 바라보다 멈춰 섰습니다. 하은의 얼굴에서 30년 전 수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우가 직접 다가와 하은의 면담을 주선했고 비서실장 한재영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반드시 만나셔야 할 분이야. 62층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이 가죽가방에서 일기장 3권, 편지 묶음, 부동산 담보 영수증 사본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정환이 인터폰에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재영 씨, 이 사람을. 이 주소 보세요. 하은이 담보 영수증을 펼쳐 정환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초구 상가 2채, 용산구 주택 1채. 정환의 손이 인터폰에서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그 주소가 수연의 친정 소유였다는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남기신 겁니다. 하은이 일기장에 표시된 페이지들을 가리키고 창가로 물러섰습니다. 정환은 의심의 눈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수연의 글씨를 알아보는 순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3억의 출처, 수연이 친정아버지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기록, 정환이 절대 모르게 하려 했다는 문장들. 정환은 편지 묶음을 한 통씩 열었습니다. 수연은 이혼 후에도 매년 정환의 생일에 편지를 썼습니다. 99년 성진그룹이 상장하던 날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이한테 아빠 회사가 신문에 나왔다고 말해줬어. 자랑스러워. 2008년 금융위기 때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힘들겠지만 당신은 해낼 사람이야. 마지막 편지는 2016년 위암 말기에 쓴 것이었습니다. 하은이한테 당신 이야기를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원망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정환의 어깨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편지를 모두 읽고 나서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은이 창가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당신을 용서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그 유언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은은 일기장과 편지를 책상 위에 두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정화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수연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재영이 다음 일정을 알리러 문을 열었다가 정환의 모습을 보고 소리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의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30년 전 수연의 부탁을 받아 담보 서류를 공식 기록에서 빼고 개인 금고에 넣어둔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정환뿐 아니라 하은에게도 아버지 없는 30년을 만들었다는 무게가 진우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정환은 자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소파에 누워 수연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은이한테 당신 이야기를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라는 문장 위에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른 종이 위에 동그랗게 퍼진 자국. 수연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환은 그 번진 자국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30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친딸에게 수연이 홀로 무엇을 감장했는지를 비로소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정환이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집무실 소파에서 일어나 비서실장 한재영을 불렀습니다. 이수연에 관한 기록을 전부 찾아 혼인기간 재산 내역, 이혼 합의서 원본, 이혼 후 주소 이전 기록, 사망 신고서까지 오늘 안에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재영이 나가자마자 정환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진우 씨, 지금 올라와. 서진우가 집무실에 들어서자 정환이 책상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에 넥타이도 매지 않은 모습이었죠. 94년 담보건. 네가 아는 걸 전부 말해. 진우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30년간 금고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낼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96년에 이혼 서류를 제가 작성했습니다. 수연 씨가 직접 법무팀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수연 씨가? 담보건은 정환 씨가 모르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알면 빚진 마음에 깨끗하게 헤어지지 못할 거라고. 서류를 공식 기록에서 빼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정환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래서 뺐어? 저는 그때 입사 첫해 25이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를 법무팀 파일에서 빼고 참아 버리지 못해서 제 개인 금고에 넣었습니다. 30년 동안요. 정환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한번 내리치고는 창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 씨가 이혼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은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전부 확인해. 진우가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법무팀 소속 조사관 2명이 즉시 투입되었습니다. 사흘 뒤 진우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다시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담보 23억은 실제했습니다. 수연 씨가 이혼 합의 때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따로 썼고요. 친정아버지 이강수 씨한테 사업 투자라고 말했는데 돈이 회장님 운영자금으로 간 게 들통나면서 의절당했습니다. 오빠 이도영 씨도 아버지 편에 섰고요. 정환이 파일을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친정아버지는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은 장남 이도영 씨가 상속받았고요. 정환이 파일의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하은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은 씨는 어머니 손에서만 자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찍 돌아가신 분이라고만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호적상 회장님의 친딸이지만 양육비가 단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하은 씨가 성인이 된 뒤 호적을 직접 열람해서 친부가 회장님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수연 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만류했다고 합니다. 정환이 파일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나를 알고도 찾아오지 않은 거야. 수연 씨가 막았으니까.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성진그룹 본관 2층 귀빈실에서 최민서가 개인 비서에게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제 회장님 일정이 전부 취소됐고 오늘 아침부터 법무팀이 긴급 소집됐다고. 전화를 끊은 민서가 곧바로 아들 오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둘은 1시간 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이라는 여자가 회장님을 찾아왔어. 이수연의 딸이야. 이수연이 누군데요? 아버지 전처. 이혼한 지 30년 됐고 10년 전에 죽었어. 태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죽은 사람 딸이 왜 갑자기 나타나요? 그게 문제야. 그 여자가 아버지 친딸이거든. 태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민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친딸이 나타났다는 건 상속 구도가 통째로 바뀐다는 뜻이야. 아버지가 지금 법무팀을 움직여서 이수연 관련 기록을 다 뒤지고 있어.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태준이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냈습니다. 제가 알아보죠. 그 여자가 뭘 가지고 있고 뭘 노리는 건지. 민서는 별도로 측근 변호사 윤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이라는 여자가 들고 있을 수 있는 자료의 법적 효력을 전부 검토해줘요. 특히 친자 관계에 따른 상속 지분. 태준은 사설 조사업체 2곳을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이틀 뒤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태준이 보고서를 넘기며 민서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재단 연간 예산이 8천만 원. 건물 임대차 계약이 석 달 후 만료. 학자금 대출 3,200만 원 미상환. 월급 210만 원이 수입 전부래요. 태준이 보고서를 탁 덮으며 말했습니다. 돈 없는 친딸이 재산 노리고 나타난 거예요. 뻔하잖아요. 민서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가 경계하는 이유는 상속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정환과 수연의 이혼 과정에서 수연에게 직접 찾아가 이혼을 종용한 사람이 바로 민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은이 가지고 온 기록 속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환이 하은에게 2번째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양평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기사도 대동하지 않고 정환이 직접 차를 몰고 왔습니다. 먼저 와서 앉아있던 하은이 정환이 혼자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살짝 놀랐지만 경계를 풀지는 않았습니다. 정환이 맞은편에 앉아 찻잔도 들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내 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30년간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한 거니까 변명은 안 하마. 하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환이 물었습니다. 수연 씨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들을 수 있겠냐? 하은이 찻잔을 감싼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위가 다른 데까지 번졌는데도 재단 출근을 안 쉬셨어요. 3번째 항암을 포기하시고 남은 돈 1,200만 원을 재단 통장에 넣으셨고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재단 아이들한테 손편지를 쓰고 계셨어요. 정환이 찻잔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나한테는 뭐라고 했니?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바쁜 사람이었다고. 그 말밖에 안 하셨어요. 정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드는 손이 흔들려 차가 조금 넘쳤지만 정환은 닦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남동 자택 식탁에서 정환이 처음으로 민서에게 수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연 씨 재단을 지원하려고 해.
하은이도 돌봐야 하고 민서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정환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자마자 민서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윤 변호사, 지금 만나야 해요. 상속 지분 보호하고 저 사람 개인 자산 움직임 감시하고 친자 확인 소송 대비까지 오늘 밤 안에 정리해줘요. 며칠 뒤 정환 측 법무팀에서 하은에게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친자 확인을 위한 검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은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기려 했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하은의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스스로 답을 내리고 하은은 검사에 동의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밤 한남동 자택 서재에서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서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을 망치려는 거야? 당신한테는 지금 이 가족이 있잖아. 정환이 서재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버린 사람이 이 그룹의 진짜 기둥이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딸을 혼자 키워냈어. 이 빚을 안 갚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야.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환이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법무팀에서 올라온 검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친자관계 확인율 99.99%. 정환이 보고서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여백에 펜을 들어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내 딸. 서재 밖 복도에는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온 부모의 고함 소리를 전부 들은 얼굴이었습니다. 친자 확인까지 끝났다는 사실에 태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사흘 뒤 경제지 S일보 일면에 단독 기사가 실렸습니다. 성진그룹 오정환 회장, 30년 전 버린 친딸에게 수십억 기부. 숨겨진 딸의 정체는 하은의 실명과 재단의 재정 상태, 친자 확인 사실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성진그룹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는데 기사의 출처가 그룹 내부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했습니다. 그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성진그룹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장중 낙폭이 6%까지 벌어졌고 증권가에서는 오 회장의 가족 문제가 그룹 전체의 위험으로 번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터진 바로 그날 성진그룹 이사회에서 사회이사 3명이 연명으로 긴급 안건을 올렸습니다. 회장 건강검진 및 경영 능력 재평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태준이 열흘 넘게 사회이사들을 한 명씩 만나며 심어놓은 불신의 결과물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수연의 친오빠 이도영이 3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도영은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중견 사업가였습니다. 30년 전 동생의 거짓말에 분노하여 아버지 편에 서서 수연과 의절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도영이 움직인 이유는 하은이 보낸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10주기를 앞두고 끊어진 친정과의 화해를 시도하며 보낸 편지에 하은이 수연의 일기장 일부를 함께 동봉했던 것입니다. 일기를 읽은 도영은 동생이 친정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도영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저는 이강수의 장남이자 유산 상속인 이도영입니다. 오정환 회장 개인을 상대로 94년 담보부동산 원금 2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도영 측 변호사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연 씨가 작성한 반환 청구권 포기 각서는 수연 씨 개인의 권리 포기일 뿐입니다. 담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였던 이강수 씨, 그리고 그 상속인의 반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94년의 일이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것을. 도영의 진짜 목적은 법정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친정 재산을 바쳐 성진그룹을 살렸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영의 기자회견은 이미 들끓던 언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진그룹 초기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공론화되면서 주가가 이틀 만에 추가로 4% 더 떨어졌습니다. 진행 중이던 동남아 반도체 투자 협상이 상대측 요청으로 중단되었고, 금융당국이 성진그룹 초기 자금 조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하은은 외삼촌의 소송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편지를 보낸 것은 어머니의 10주기에 끊어진 가족의 끈을 다시 이으려는 마음이었지, 소송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은이 도영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외삼촌, 소송을 거둬주세요. 어머니가 원하신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도영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법정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야. 내 어미가 이 집안에 뭘 바쳤는지 세상이 알아야 해.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잖아. 하은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용서였고 외삼촌이 말하는 것은 정이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하은의 발길이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서는 도영의 소송을 기회로 봤습니다. 측근 변호사 윤상훈이 도영에게 비밀리에 접근했습니다. 이 선생님, 솔직히 기한이 지나서 법적으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오래 끌면 성진그룹 쪽에서 상당한 합의금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소송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민서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정환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그 틈에 태준이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한편 서진우는 법무팀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증거조사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수연의 부탁으로 담보 서류를 공식 기록에서 뺀 사실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정환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무실에서 진우가 개인 금고에 30년간 보관해온 서류 원본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수연의 자필 메모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 일은 정환 씨가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 옆에 담보 관련 기록 원본이 있었고 맨 아래에 서류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민서 측 변호사가 수연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서신이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환이 수연의 메모와 담보 기록을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다 민서 측 변호사의 서신을 집어드는 순간 정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신을 한참 들여다보던 정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아직 확인할 게 남아있어. 당분간 비공개로 보관해. 진우가 서신을 다시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무실을 나온 뒤 진우는 30년 전 민서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무장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설 조사업체가 하은의 재단 회계 장부를 뒤져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3년 전 기부금 사용 내역 중에 증빙 서류가 빠진 항목 2건, 합쳐서 340만 원이었습니다. 태준이 전화기를 들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수연 재단 기부금 횡령 의혹. 회장의 친딸,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썼다. 이 제목으로 기사 2군데에 동시에 넣어. 기사가 나가자
재단은 곧바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점검 통보가 날아왔고 후원자 5곳 중 3곳이 후원을 끊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하나둘 발을 뺐습니다. 재단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하은의 집 주소까지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화면을 가득 메운 댓글들이 하은의 눈앞에서 쏟아졌습니다. 재벌 친딸이 재산 뺏으려고 나타난 거 아니야? 불쌍한 척하면서 돈 노리는 여자. 하은이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이마를 짚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해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혼자 차를 몰고 수연의 묘소로 갔습니다. 10월의 찬비가 코트 위로 내렸습니다. 묘비 앞에 선 정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연의 일기 속 한 줄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환 씨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정환이 비에 젖은 채 묘비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행복했어. 근데 그게 전부 당신 위에 쌓은 거였어. 이제 하은이까지 당하고 있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야. 묘소에서 돌아온 새벽 2시 정환이 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받자 정환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첫째, 이도영 소송에 맞서 싸우지 마. 원금 23억을 바로 돌려줘. 대신 합의 조건에 수연 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공개 성명을 넣어.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지만 도리는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둘째, 하은이 재단 회계감사를 우리 법무팀이 직접 지원해. 횡령 혐의를 깨끗이 벗겨줘. 네. 셋째, 다음 주 이사회에서 내가 직접 전부 밝힌다. 전화 너머로 정환의 숨소리만 잠시 흘렀습니다. 진우는 30년간 정환의 곁에서 온갖 전장을 함께 겪었지만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진실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민서와 태준에게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가 하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 씨, 법무팀에서 재단 회계 감사를 무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도와주시는 건데요? 회장님 지시이기도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은은 한참 망설였습니다. 성진그룹이라는 이름이 주는 경계심과 재단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재단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돼요. 도와주신다면 받겠습니다. 진우가 재단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장부와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주는 이사회에서 회장 건강검진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표를 세고 있었고 민서는 윤상훈 변호사를 통해 도영의 소송을 오래 끌면서 정환의 자산 움직임을 감시하는 이중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까지 일주일. 정환의 손에는 수연의 진실이, 민서의 손에는 이사회의 표와 30년 전의 비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사회를 이틀 앞둔 토요일 아침, 정환이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가 세운 재단을 직접 보고 싶다. 오늘 가도 되겠냐? 하은이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오세요. 은평구의 낡은 2층 건물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정환이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빗물바지, 한쪽이 기운 간판. 정환의 발이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도 벽면에 종이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쓴 편지와 크레파스 그림이었습니다. 정환이 천천히 걸으며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복도 끝쪽에 붙은 편지 한 장 앞에서 정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연 선생님 덕분에 대학에 갔어요. 정환이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편지 위에 붙은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층 사무실에서 아이들의 학습 지도를 하고 있던 최영희가
계단을 내려오다 정환을 알아보았습니다. 영희가 다가와 정환 앞에 섰습니다. 오 회장님이시죠? 저는 수연이 대학 동기 최영희예요. 재단 처음 만들 때부터 같이 했어요. 정환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연 씨의 친구분이시군요. 영희가 복도 벽에 편지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죽기 한 달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하은이가 증명해 줄 거라고. 마지막 날까지 아이들한테 세상에는 좋은 어른들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정환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의 안내를 받아 1층 벽에 걸린 액자 앞에 섰습니다. 수연이 직접 쓴 재단 설립 취지문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바꾸면 한 세상이 바뀝니다. 수연의 필체였습니다. 정환이 액자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빌딩을 올리는 동안 수연은 사람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친딸이 어머니의 뒤를 이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정환은 비로소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재단을 한 바퀴 돌고 나온 정환이 건물 앞 벤치에서 하은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재단을 성진그룹 차원에서 제대로 지원하겠다. 하은이 고개를 돌려 정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의 속죄를 위해서 어머니 재단이 쓰이는 건 싫어요. 속죄가 아니야. 30년 동안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걸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다. 모든 결정은 네가 해라. 하은이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어머니 이름과 재단의 독립성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성진그룹 로고나 이름을 재단에 넣지 마세요. 알았다. 월요일 아침 정환이 수연의 일기장과 친자 확인 결과 보고서를 서류 가방에 넣고 사옥에 도착했습니다. 32층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환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94년 이 그룹이 부도 직전에 몰렸을 때 저를 살린 돈이 있었습니다. 23억이었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저는 30년간 몰랐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시 제 아내였던 이수연이 친정아버지를 설득해서 가문 부동산 세 채를 담보로 잡히고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이 그룹 첫 번째 대형 수주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정환이 서류 가방에서 수연의 일기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할 때 수연 씨는 위자료도 양육비도 23억 반환 청구권도 전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친정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것이 발각돼서 친정과도 영원히 끊겼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일기장 위에 머물렀습니다. 정환이 친자 확인 결과 보고서를 그 옆에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하은은 저의 친딸입니다. 검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30년간 이 아이의 존재를 외면한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수연 씨에 대한 빚과 하은이에 대한 아버지의 의무를 이제라도 지키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원로 이사 박동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여사의 그런 희생을 정말로 몰랐소? 몰랐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감정적인 고백이 그룹 경영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50억 기부건은 회장의 친딸이 운영하는 재단에 대한 것이니 이해 충돌 문제가 생깁니다. 원로 이사 박동수가 태준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기업의 도리야. 이건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지. 사회이사 김정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찬성 7, 반대 3, 기권 1. 재단 지원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사회 이틀 뒤 양측 변호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정환 측이 먼저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원금 23억 전액을 반환합니다. 돈을 돌려줄 법적 의무는 이미 지났지만 도리 차원에서 갚는 것입니다. 대신 합의 조건에 성진그룹 명의로 공식 성명을 넣겠습니다. 이수연의 헌신이 성진그룹 초기 성장에 기여했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도영 측 변호사가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도 돌려받고 동생의 이름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자리에 하은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도영이 펜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조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내 어미한테 미안하다. 아버지 편만 들었던 내가 수연이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 도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은이 외삼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30년간 끊어졌던 끈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진우가 이끈 재단 회계 감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태준이 문제 삼았던 증빙 미비 2건은 소액 지출의 영수증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340만 원은 전부 아이들 현장학습 교통비와 겨울 점퍼를 사는 데 쓰인 것이 통장 기록과 현장 사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횡령 의혹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언론의 논조가 뒤집어졌습니다. 재벌에게 버림받은 전처가 세운 재단, 13년간 427명의 아이를 키우다. 특집 기사가 주요 매체에 실렸고 재단에 대한 개인 후원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심어놓은 재산놀이는 사기꾼이라는 프레임은 흔적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태준은 서재에서 뉴스 화면을 끄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졌고 여론도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태준이 진짜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성진 캐피탈을 통해 만든 비밀 자금 30억이 해외 부동산에 묶여 있었고 정환이 내부 감사를 강화하면 그 돈의 흐름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태준이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더 강하게 가야 해요. 정환과 하은은 재단을 새로 단장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건물 설계도를 함께 펼치고 장학생 선발 기준을 의논했습니다. 수연이 13년간 남긴 아이들의 기록을 정리하다가 정환이 일기장 사이에 끼워진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은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대학 입학 통지서 사본도 있었습니다. 수연이 아이들의 기록 사이사이에 자기 딸의 성장 기록을 함께 끼워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정환이 졸업사진을 들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환과 하은이 나란히 수연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정환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합의서와 재단 재건 계획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은이 정환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정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후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위안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묘소를 나서며 정환이 걸음을 멈추고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쉽지 않을 거다. 민서와 태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나도 나이가 이러니 언제까지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은이 정환의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30년을 버티셨어요. 저는 적어도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날 저녁 정환의 서재 책상 위에 법무팀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가 수소문하던 인물의 소재가 파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정희 63. 30년 전 민서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서가 수연을 만나 이혼을 종용하는 자리에 직접 동석했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정환이 보고서를 읽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4월이 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홀에
200여 명의 재계 인사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수연 아동복지재단 공식 출범식이었습니다. 무대 정면 스크린에 수연의 글씨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한 아이를 바꾸면 한 세상이 바뀝니다. 객석 앞쪽 세 줄에는 수연의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자란 청년 5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환이 단상에 올라 준비한 원고를 펼쳤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이 재단은 제 결단이 아닙니다. 이수연이라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삶 그 자체입니다. 정환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수연의 일기장에서 옮겨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은이한테 아빠 회사가 신문에 나왔다고 말해줬다. 자랑스럽다. 이건 수연 씨가 99년에 쓴 일기입니다. 이 그룹이 상장하던 날 수연 씨는 혼자서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하은은 저의 친딸입니다. 피는 나눴지만 아버지 노릇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를 30년간 외면한 아버지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지키는 일에 남은 생을 걸겠습니다. 장학생 출신 청년 대표 3명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김도연이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할머니하고 둘이 살았어요. 학교를 그만둬야 하나 싶었는데 수연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장학금 봉투를 건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뀐다고. 도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전남 해남에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연 선생님이 없었으면 의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출범식과 함께 하은이 재단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석 달 전까지 사기꾼이라고 썼던 언론이 전처의 유산을 이은 복지 리더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은은 방송 인터뷰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신 건 하나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는 것. 정환과 하은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환은 매주 목요일 오후를 재단의 날로 정하고 은평구 재단을 찾았습니다. 아이들 앞에 앉아 자기가 사업하면서 실패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할아버지라 부르며 무릎 위에 올라탔습니다. 하은은 정환에게 수연의 일상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항상 크게 썰어 넣으셨어요.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서 빗소리를 한참 들으셨고요.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정환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30년간 알지 못했던 수연이라는 사람을 딸의 입을 통해 비로소 만나고 있었습니다. 재단 출범은 성진그룹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업평가기관에서 사회부문 등급을 올려주었고 중단되었던 동남아 반도체 투자 협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3곳이 성진그룹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주가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출범 석 달 뒤 정환과 하은이 수연이 돌보았던 장학생들의 근황을 찾아보았습니다. 도연 외에도 박지민은 강원도 원주에서 수연의 재단을 본떠 지역 아동센터를 세웠고 최유진은 시골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정환이 장학생 명단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연 씨가 뿌린 씨앗이 이미 숲이 됐구나. 내가 평생 올린 빌딩보다 이 사람들이 더 큰 유산이야. 10월 성진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 연설에서 정환이 객석의 하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딸입니다. 피는 나눴지만 아버지 노릇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아이의 아버지이고 싶습니다.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아버지라 부르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장면이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한남동 자택 거실에서 민서와 태준이 나란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손이 리모컨을 움켜쥐었습니다. 태준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후계자라는 자리가 발밑에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성진캐피탈의 30억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11월 초 박순자 여사가 재단 출범 반년 기념 영상을 만들기 위해 수연의 옛 사진과 영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폴더 속에서 동영상 파일 하나가 나왔습니다. 2분 37초짜리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른 얼굴에 두건을 쓰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수연이었습니다. 병상에서 하은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었죠. 수연이 순자 여사에게 내가 떠난 뒤 하은이가 힘들어할 때 보여줘라고 부탁해둔 영상이었습니다. 하은은 이 영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단 출범 반년 기념 행사장 600석이 가득 찬 객석 앞에서 스크린에 수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아. 수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엄마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네가 만날 모든 아이들이 엄마의 유산이야. 그리고 엄마가 선택한 삶을 후회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영상이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박수가 시작되자 행사장 전체가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하은이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정환이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수연의 얼굴을 10년 만에 움직이는 영상으로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정환이 단상에 올라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재단은 내 속죄가 아닙니다.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하은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기념 행사가 끝난 뒤 재단의 개인 후원자 1000명과 기업 후원자 15곳이 새로 등록했습니다. 재단 예산이 출범 전 8천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날 밤 정환은 재단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서 하은, 진우, 순자 여사, 영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은이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으며 올라왔습니다. 정환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이었구나. 어머니가 항상 이 집에서 드셨어요. 정환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뚝배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연의 일상 속에 자신이 비로소 들어간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하은과 헤어진 뒤 정환이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차가 강변북로에 올라선 직후 정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왼쪽 가슴을 움켜잡으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회장님. 기사가 백미러로 정환의 모습을 보고 즉시 핸들을 꺾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차가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정환에게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고 막힌 혈관에 그물망을 넣는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중환자실에서 정환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사람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1시간 만에 달려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에서 민서와 태준에게도 전화했지만 민서는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했고 태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정환이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은이 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수연이 평생 입버릇처럼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정환이 딸의 목소리에서 죽은 아내의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치의 최영수 교수가 하은과 진우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시술은 잘 됐지만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최소석 딸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다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은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환의 입원 소식이 아침 8시에 성진그룹 전 임직원에게 전해졌습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성진그룹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금융당국이 투자주의 종목 지정을 검토한다는 속보까지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한남동 자택에서 태준과 민서가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회에 긴급 안건을 올릴 거예요. 회장 유고 시 경영 대행 체제.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민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밀어줄 테니까 표부터 확보해. 문화재단 이사 겸이 많은 사회이사 2명은 내가 잡아놓을게. 이번 사흘째에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회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다만 경영 공백이 길어지면 그룹 전체가 흔들립니다. 제가 임시로 경영 전반을 맡겠습니다. 원로 이사 박동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부 사람보다 외부 전문 경영인이 적절하지 않겠소. 사회이사 김정아도 동의했습니다. 표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 측 5표, 반대 4표. 결정적인 한 표를 던진 것은 그동안 중립이던 사회이사 정혜민이었습니다. 태준이 정혜민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약속한 대가였습니다. 경영 대행권을 쥔 태준이 첫 주부터 움직였습니다. 경영 효율화 팀을 만들어 비핵심 사업 정리를 내세우고 첫 번째 대상으로 이수연 재단에 대한 그룹 자금 지원을 전부 멈추었습니다. 하은에게는 공문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재단 이사장 직위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대외 활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하은이 곧바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 팀장님, 재단 자금이 끊겼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태준 전무가 저한테도 재단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넘기겠다고요. 그러면 어떡해요? 겉으로는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대신 개인 시간에 하은 씨를 도울 방법을 찾겠습니다. 민서는 태준의 경영 대행 기간을 이용해 더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측근 변호사 윤상훈이 정환의 개인 자산 내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윤상훈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은이한테 갈 돈을 막아야 해요. 유 원장의 하은이 이름이 들어가기 전에 법적으로 틀어막을 방법을 찾아요. 윤상훈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정우견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심장이 약해지면서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근거로 법원에 신청하면 회장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큰 결정을 내릴 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회장님을 직접 진료한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요. 민서는 오랫동안 후원해온 의료재단의 연구비를 매개로 정환의 주치의 최영수 교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최 교수의 연구실에서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회장님이 쓰러지신 뒤로 판단이 흐려지신 것 같아서요. 혹시 머리 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지 소견서를 하나 써주실 수 있을까요? 최 교수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사모님, 오 회장님의 머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심장이 약해지셨을 뿐이지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멀쩡하세요. 거짓 소견서를 쓰면 저도 법을 어기는 겁니다. 민서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최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사모님이 이런 부탁을 하셨다는 것은 환자 보호 차원에서 병원에 알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요청은 하지 마십시오. 최 교수의 거절에도 민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다른 병원 전문의를 통해 나이든 심장병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판단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소견서를 하나 받아내어 법원에 한정의견 청구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의 소견서가 아니어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보안해서 열나흘 안에 다시 내셔야 합니다. 민서는 동시에 정환의 개인 변호사 이태호에게도 압력을 넣었습니다. 윤상훈이 이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오 회장님 자산을 하은이한테 옮기는 일에 도움을 주셨다면 변호사 협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태호가 전화기를 귀에서 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는 건 변호사의 기본 의무요. 그 협박은 통하지 않소? 전화를 끄는 이태호는 곧바로 정환 측에 민서의 압박 시도를 보고했습니다. 병실에서 하은이 매일 오후 정환을 찾아왔습니다. 재단 자금이 끊긴 사실과 태준의 행보를 전하자 정환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이사회에 항의서를 보내야. 최영수 교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흥분하시면 심장에 다시 무리가 갑니다. 일은 절대 안 됩니다. 하은이 정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건강만 생각하세요. 재단은 제가 지킬게요. 정환이 천천히 등을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 병실을 나서자마자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번 2주째 되던 날 뜻밖의 곳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태준이 2년 동안 성진캐피탈을 통해 만든 비밀 자금 30억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금융당국에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성진캐피탈 전 재무팀장 한명수였습니다. 반년 전 비밀 자금 문제를 지적했다가 태준한테 잘린 사람이었죠. 잘리자마자 관련 자료를 챙겨두었고 진우가 따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와 핵심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움직인다는 소식에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진캐피탈 내부 컴퓨터에서 관련 파일을 지우려 했지만 보안 시스템이 접근 기록을 자동으로 남겨버렸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다 흔적만 더 남긴 꼴이었습니다. 열나흘의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정환을 직접 진료한 의사의 소견서를 끝내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 교수 이후 정환의 담당 의료진에게도 접촉했지만 누구도 거짓 소견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지나면서 법원이 민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냈습니다. 그 소식이 병실에 전해지자 정환이 침대 위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했지만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법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정환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 측 전 사무장 윤정이 어디까지 찾았어? 인천에 살고 계십니다.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환이 전화를 끊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편 하은은 재단 사무실에서 영희, 순자 여사와 함께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출범 이후 모은 후원금으로 석 달은 버틸 수 있었지만 다음 분기 장학금 지급일까지 추가 돈이 없으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아이 87명의 장학금이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은이 통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 예금 전부 넣을게요. 2,400만 원이에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은아,
그건 내 전 재산이잖아. 아이들 장학금이 끊기는 것보다 낫죠. 순자 여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도 퇴직금에서 좀 보탤게. 영애 씨도 보태겠다고 했고, 셋이 돈을 합쳐도 부족분을 메우기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하은이 수연의 사진이 걸린 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번 3주째 병실에서 수연의 일기장을 다시 읽던 정환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수연이 위암 판정을 받은 직후인 2013년 9월에 쓴 일기였습니다. 두렵지 않다. 하은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는 나보다 강하다. 나는 이 세상에 하은이라는 사람 하나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정환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은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이 살아서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는 의지가 동시에 솟았습니다. 정환이 비서실장 한재영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세 가지야. 첫째, 이태호 변호사한테 유 원장 안전한지 확인하라고 해. 둘째, 원로이사 박동수한테 비밀 편지를 보내. 태준이 경영대행 체제에 문제를 제기할 준비를 해달라고. 셋째, 진우한테 전해. 태준이 비밀 자금 관련 자료를 이사회에 낼 수 있도록 정리하라고. 재영이 병실을 나서다 복도에서 하은과 마주쳤습니다. 재영이 하은에게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은의 눈에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이번 넉 주째 법원의 기한이 지나면서 민서의 법적 공격이 막혔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 재단 사무실에 불을 끄기 전에 수연의 사진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직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수연이 평생 했던 말이었고, 하은이 정환의 병실에서 했던 말이었고, 이제 하은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재단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달째 되던 날 정환이 주치 최영수 교수 앞에서 퇴원 동의서에 직접 이름을 썼습니다. 회장님, 심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알아. 그래도 나가야 해. 최 교수가 한숨을 내쉬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매일 심장 검사를 하시고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진료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퇴원한 정환은 한남동 자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 스위트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민서와 같은 지붕 아래서 싸움을 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결혼이 사실상 끝났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진우와 첫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진우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태준의 비밀 자금 관련 자료 일체였습니다. 성진 캐피탈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 해외에 세운 회사 서류, 태준이 직접 도장을 찍은 결제 문서 사본까지 빼곡했습니다. 정환이 서류를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이사회에서 쓰면 되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 윤정혜 씨 말씀이십니까? 데려와. 2시간 뒤 호텔 스위트룸 문이 열리고 63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정희였습니다. 30년 전 민서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희가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낡은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정환이 맞은편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일을 말해주시오. 정희가 봉투를 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96년이었어요. 최민서 씨가 변호사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이수연 씨를 직접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동의 호텔 커피숍이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함께 갔습니다. 정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민서가 수연 씨를 직접 만났다고? 네. 최민서 씨가 이수연 씨 맞은편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조용히 떠나야 정환 씨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정환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수연 씨가 뭐라고 했소? 아무 말 없이 듣고만 계셨어요. 최민서 씨가 미리 준비해온 이혼 합의서 초안을 저한테 건네라고 했고 제가 이수연 씨 앞에 놓았습니다. 이수연 씨가 그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정환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를 왜 기록해뒀소? 정희가 봉투에서 낡은 수첩과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최민서 씨가 저한테 이 만남은 기록에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무장이니까 업무 습관대로 면담 일지를 따로 써뒀습니다. 이건 그때 호텔 예약 확인서 사본이에요. 진우가 옆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보관해온 민서 측 변호사의 서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편지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면담 일지의 날짜, 호텔 예약 확인서의 장소, 그리고 서신의 내용이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민서가 수연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증거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정환이 세 장의 서류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 거는 나중에 처리한다. 먼저 태준이부터 정리해.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뒤 비서실장 한재영을 통해 임시 긴급 이사회 소집이 공식 요청되었습니다. 정환 본인이 직접 참석하겠다는 통보가 함께 갔습니다. 태준이 즉시 반발했습니다. 회장님 건강히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의료 소견이 필요합니다. 정환이 서울대, 삼성, 세브란스 세 곳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 3장을 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머리는 멀쩡하고 짧은 시간 업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준의 지연 작전은 막혔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 10시 32층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환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한 달간의 입원으로 볼이 푹 꺼져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태준의 경영 대행 체제를 지금 즉시 해제한다. 정환이 지팡이를 테이블에 기대고 서류 가방에서 감사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오태준 전무가 성진 캐피탈을 통해 30억 원의 비밀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홍콩에 세운 유령 회사로 돈을 보내고 싱가포르에 집을 사고 일부는 태준이 개인 통장으로 되돌렸습니다. 보고서에는 태준이 직접 도장을 찍은 결제 문서 8건, 홍콩 회사 설립 서류에 태준이 대표로 올라간 기록, 금융당국에 접수된 한명수 전 재무팀장의 제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그룹의 해외 사업을 넓히기 위한 투자였습니다. 감사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30억을 해외로 빼돌린 건 배임입니다. 바로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리고 한재영이 급히 들어와 정환에게 귀속말을 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팀 4명이 성진그룹 본사에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태준을 전무직에서 즉시 해임했습니다. 태준이 이사회실을 나서는 뒷모습을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직후 정환이 기자실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태준의 비리와 그룹의 자체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수연 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즉시 재개하고 이하은 이사장의 직위를 재확인하며 재단 운영의 독립성을 그룹 규정에 명문화하겠습니다. 이틀 뒤 저녁 민서가 정환이 머물고 있는 호텔 스위트룸을 찾아왔습니다. 정환이 테이블 위에 서류 3장을 펼쳐놓고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30년간 보관한 서신 사본, 윤정희의 면담 일지, 호텔 예약 확인서. 민서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수연 씨한테 이혼하라고 한 사람이 당신이었어? 민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요. 내가 먼저 만났어요. 당신이 떠나야 정환 씨가 더 큰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수연 씨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하면 스스로 물러날 사람이니까. 정환의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연 씨는 당신한테 속은 게 아니야. 정말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야. 그게 더 잔인한 거라는 걸 알아? 민서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환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서는 법이 정한 재산 분할 몫을 받는 대신 성진그룹 경영과 이수연 재단에 대한 모든 관여를 포기하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30년 전 수연이 아무것도 갖지 않고 조용히 떠났던 것처럼 민서도 조용히 떠났습니다. 다만 수연에게는 숭고함이 있었고 민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해임, 금융당국 조사, 어머니의 이혼이라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무너졌습니다. 해임된 지 열흘째 되던 새벽 태준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른 상대는 하은이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적대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건 것은 이 시간에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하은밖에 없다는 것을 태준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하은이 전화를 받자 태준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준이 보낸 위치 공유를 확인한 하은이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치고 뛰쳐나갔습니다. 마포대교였습니다. 다리 중간쯤에서 난간에 기대선 태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은이 달려가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려와요. 태준이 하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네가 안 나타났으면 이렇게 안 됐어. 내가 아니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났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끝내면 진짜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요. 태준이 난간을 잡은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하은이 태준의 팔을 잡아 끌어 난간에서 떼어냈습니다. 택시 안에서 태준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 하은이 태준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방법은 지금부터 찾으면 돼요. 다음 날 태준은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여 30억의 비밀 자금을 전부 시인했습니다. 해외 통장과 부동산 목록을 직접 내놓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성진그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태준이 돈을 전액 돌려보낸 점이 참작되어 법원은 감옥에 가는 대신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태준은 그룹에서 완전히 물러난 뒤 이수연 재단에 찾아가 봉사활동을 신청했습니다. 재단 건물의 페인트 칠과 화장실 수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혼이 끝나고 모든 분쟁이 마무리된 어느 이른 봄날, 정환은 하은, 진우, 태준과 함께 수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에 새로운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수연, 한 사람의 사랑이 천 사람을 살렸다. 정환이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이 이름을 이어가 다오.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도 조용히 묘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묘소 위로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진우가 한 발짝 뒤에 서서 묘비의 수연이라는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짊어진 침묵의 무게가 비로소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묘소를 다녀온 뒤 1년이 흘렀습니다. 이수연 아동복지재단은 서울 은평구 본원 외에 부산, 대전, 광주, 강릉, 제주의 5곳의 분소를 열었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는 아이가 2,000명을 넘겼고 예산은 35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하은은 이사장으로서 전국 분소를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수연이 만들어 놓은 원칙을 분소마다 전했습니다. 모든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세요. 어머니가 은평구 재단에서 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정화는 심장이 계속 나빠지면서 성진그룹 회장직에서 내려왔습니다. 퇴임식 단상에서 정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그룹을 세운 건 나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서 있는 땅을 깔아준 사람은 이수연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퇴임 후 정환은 재단 본원 사무실 한쪽에 작은 책상을 하나 놓았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재단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중학생들에게는 쉬운 경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과 앉아서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정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였습니다. 정환은 평생 처음으로 직함이 아닌 이름 없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수연이 이곳에서 수연 선생님으로 불리며 살았던 날들이 비로소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재단 건물의 벽을 칠하고 화장실 배관을 고치는 일만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태준이 하은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 보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자기 돈으로 노트북 20대를 사서 교육실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직접 강사로 나서서 아이들에게 컴퓨터 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준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태준의 얼굴에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재단 운영회의에서 하은과 태준이 아이들의 교육 방향을 놓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정환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진우에게 정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 씨가 결국 이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어. 살아서는 못했지만 떠나고 나서 해냈어. 이도영도 하은과 자주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수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연이가 초등학교 때 동네 길고양이를 10마리나 데려와서 아버지한테 혼이 났어. 중학교 때는 형편이 어려운 친구 교복비를 반 아이들한테 모아줬고 도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정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나한테 그러더라. 오빠, 이 사람은 크게 될 사람이야. 눈을 반짝이면서 하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영은 매달 재단에 후원금을 보내고 명예 고문직을 맡았습니다. 수연의 친정 쪽에서도 재단을 지지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재단 출범 2주년 기념 행사가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장학생 출신 의사 김도연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연 선생님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셨어요. 장학금 봉투를 건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뀐다고. 그 한마디가 없었으면 저는 의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남진료소에서 매일 만나는 환자들이 수연 선생님에 대한 저의 감사입니다. 도연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스크린에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장학생 출신 청년들의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강원도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박지민, 시골 학교 교사가 된 최유진, 장애아동센터를 세운 이하나, 간호사가 된 정미래. 영상이 끝나자 행사장 6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정환이 하은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한참 전에 써둔 거다. 하은이 봉투를 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에게 너는 수연 씨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다. 그리고 나의 딸이다.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음만은 진짜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 속에 처음으로 용서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서진우가 성진그룹 법무팀장에서 퇴직하고 이수연 재단의 법률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국 분소의 설립 절차를 정비하고 재단이 정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재단 사무실 벽에 수연의 사진이 걸리고 그 아래에 수연이 일기에 남긴 문장이 액자로 새겨졌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어른들이 있다. 영희는 부산 분소를, 순자 여사는 강릉 분소를 맡았습니다. 수연이 아이들을 돌보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주는 것, 생일에 손편지를 쓰는 것, 졸업하는 아이에게 네가 받은 것을 나중에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줘라고 말하는 것. 수연의 방식이 서울 밖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정환의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주치의가 하은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몇 달이 한계입니다. 정환은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재단에서 아이들하고 보내고 싶다. 하은이 주치의와 의논하여 재단 본원 옆 빈 사무실을 가니 병실로 꾸몄습니다. 간호사와 의료 장비를 들여놓았습니다. 정환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문 앞에 카드를 놓아두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정환은 개인 변호사 이태호를 불러 유언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개인 재산의 60%를 이수연 재단에 20%를 태준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머지 20%를 공익장학기금에 넣도록 적었습니다. 유언장 맨 끝에 정환이 직접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이 유산은 이수연이 30년 전에 나에게 투자한 23억에 대한 이자이며 평생 갚아도 부족한 빚의 일부다. 이혼이 끝난 민서에 대한 추가 배분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정환이 하은의 손을 잡고 옆에 놓인 수연의 일기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일기를 재단에 보관해라. 여기 오는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해주고.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환이 하은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한테 전해다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이제야 그 사람이 원했던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은의 눈물이 정환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정환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재단 아이들이 불을 끄고 조용해진 건물 안에서 정환은 하은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은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진우에게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진우가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재단 본원 입구에 새 동판이 걸렸습니다. 이수연, 오정환 아동복지재단. 사랑은 잃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제막식의 이도영, 태준, 진우, 영희, 순자 여사,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장학생 출신 청년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하은이 동판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어머니가 시작하고 아버지가 되살렸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어갑니다. 제막식이 끝난 뒤로도 하은은 매일 아침 재단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벽에 사진 2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수연의 사진은 재단을 세우던 2003년의 환한 얼굴이었고 정환의 사진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던 마지막 해의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수연의 일기장 3권이 투명한 케이스 안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정환이 하은에게 쓴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수연이 뿌린 씨앗은 하은을 통해 도연과 지민과 유진을 통해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문을 여는 2,000명의 아이들을 통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이 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재산을 바쳐 남편의 회사를 살리고도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혼당하면서 한 푼도 받지 않고 떠났고 죽는 날까지 딸에게 아빠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방을 전전하면서도 남의 아이들을 돌봤고 항암 치료비를 아이들 장학금으로 넣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불쌍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환은 30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의 첫 번째 벽돌이 수연의 희생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수연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사과할 수도 갚을 수도 다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수연이 남긴 일기장과 편지, 그리고 수연을 닮은 딸 하은뿐이었습니다.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외롭습니다. 수연은 평생 그 외로움을 혼자 감당했고 그 자리에 원망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채웠습니다. 어쩌면 진짜 유산이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